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가계부채보다 정책 시기가 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파적인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이달 들어서 9일까지 3조 645억 원, 하루 평균 3,405억 원에 달합니다. 8월보다는 15% 적지만 7월이나 6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5%대에 그친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시행이 계약 두세 달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계연구원이 체코 산학연과 정밀기계 분야의 MOU를 맺었습니다. 기계연은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공대, 발전소 부품 가공업체와 체코 과학원 물리학연구소와 정밀기계 및 광학 등 분야의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상승세 탄 해리스의 지지율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7개의 경합주 중에서 4곳이나 앞질렀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배정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지지율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가 하며 공화당의 텃밭인 조지아에서도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가 AI 핵심 장비 칠러를 힘실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냉난방 공조로 사업의 주요 제품인 칠러 사업의 영토를 본격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에 이어서 남미에도 공조 솔루션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 거점 마련에 한창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남미 지역은 칠러 사업의 잠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빅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방금 전 마감된 BOJ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되면서 경기 침체에 관한 의구심을 풀어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들이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를 예상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탄력들을 우리 국내 증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을 내다보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하는 전략들 오늘도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흐름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긴 했었지만은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려주면서 현재 1%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2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 중간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의 힘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보여졌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1%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중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이 고점이긴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 상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덜어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그 매도폭이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416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3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파는 모습입니다. 2,893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단에 관한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709억 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509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 덜어냅니다. 1,134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시장의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뜯어봤더니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95%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폭을 유지해주면서 3.66%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엔솔도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외국인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 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 1.42%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일제히 빨간불 내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도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이끌어주면서 0.50%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와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금융주들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KB금융 1.45%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빨간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일제히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장중 신고가를 또 한번 달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오늘 상승 나와줍니다. 에코프로 3.04%, HLB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에 관한 결과들을 발표했다라는 이유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얼마 전에 증권사 리포트 굉장히 호재로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는 오늘장에도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미용기기 대장주로서 주가 탄력 좋았었는데 살짝의 쉬어감이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효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2% 상승하고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률도 눈에 띄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동향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 전략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오후장 전략들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을 잘 유지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에서 상승 반전한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뉴욕 증시를 따라갈 정도의 힘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빅컷이죠. 네.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반응은 상승이라는 점을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연준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를 통해서 파월 의장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거기 더해져서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를 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어요. 금리에 대한 결정은 고용지표와
물가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부담은 아니지만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중간값을 벗어나는 흐름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다 네. 보니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겠죠. 매크로 지표의 결과치를 계속 예의주시를 할 텐데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좀 약간 부진한 지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후에 해석할 때 경착륙이구나, 이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시장의 추정치만큼의 데이터가 계속 나와주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하면 이 연착륙으로 해석을 해서 주식시장은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선 뭐 연준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강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인 강도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지수의 반등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준이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간밤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크게 또 하회한 수치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하회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파월에 관한 발언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그게 지표적으로 좀 뒷받침돼 주느냐가 좀 중요했는데 마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 이어질까요, 이사님? 이제부터 우리가 좀 확인할 점, 매크로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많은 매크로를 보면 자칫 이 데이터에 매몰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지표를 찾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 시장이라는 하나의 그 중심을 놓고요. 그랬을 때 주식시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매크로 지표는 원자재 가격 흐름. 네, 그 다음에 제가 금리 결정을 하면서 바라봤던 건 10년물 국채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6%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50bp를 내렸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3.6%의 수익률이죠. 채권의 수익률은 뭘 내포하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연내에 75bp에서 100bp의 금리 인하를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시장 금리만큼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오르겠죠. 왜냐하면 3.6%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장기 채권을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하는 시장 참여자가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시장 참여자가 있다라는 점인데 그 채권 금리가 만약에 금리 결정을 하고 떨어졌으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살려 하는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준의 50bp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경우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든 시장의 수급은 좀 더 안정적인 쪽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보다는 금리, 채권으로 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금리가 떨어졌으면, 금리가 지금까지는.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런데 금리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만큼 장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그에 맞춰서 유지해야 되는 갭 정도로 올라갔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는 원자재 가격까지도 같이 봤는데 원자재 가격을 보니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자재 가격은 빠져요. 즉 지표로 보자면 원유도 빠지겠고 유가도 빠지겠고 그다음에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마지막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 결정 전에 보면
유가에 대해서 감산을 단행을 한다라고 해도 유가 반등이 안 났었어요. 근데 뭐 금리 결정 전후로 다시금 유가 반등, 그 다음에 뭐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수요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고, 나머지 뭐 심지어 천연가스까지도 반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시장은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뭐냐? 갑자기 시장 안에서 뭐 장기 금리가 막 떨어져요. 그럴 때 또는 원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 되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올 때는 뭐 여전히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우리가 조금 늘려도 되는 타이밍이 온 거네요. 이사님의 원리대로 말씀하신 거면.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통계 지표를 보면은 네네.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 됐을 때 뭐 경기 침체 혹은 증시 폭락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까요, 이사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정상화됐을 때 짚어주신 것처럼 어떤 기간을 두던 경기 침체는 필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고 우선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그걸 안고 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후행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언제 도래할지는 몰라요. 그냥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최대한 연준 입장에서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쵸. 경기 자체를. 그런데 반대로 데이터가 예전처럼 고용이 갑자기 뭐 잘 나오지 못하고 물가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그때는 시장 충격은 클 거예요. 뭐 경착륙 이러면서 진작에 금리를 손댔어야지, 뭐 여기에서 연준은 실기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난리가 나면서 막 시장이 요동이 칠 거거든요. 그때는 뭐 경기 침체가 가깝게 오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한 시기보다는 더 빠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연준이 다른 발언을 한 게 대차대조표 축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연준도 뭔가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깊게 보기보다 그렇죠, 우리가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습니다. 뭐 언제나 왔듯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 경제 지표를 보면서, 가격 지표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고 시장에서 빠지면 되다 보니 침체에 대한 걱정을 안고 가면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덜어가는 거죠. 난이도 높은 장이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면서 변동성이 클 텐데, 다만 가깝게 지금은 이제 주식을 늘릴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뭐 침체나 아니냐, 경착륙, 연착륙이나 그런 거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연준의 최선의 선택을 믿고 지금은 주식을 늘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보세요? 개인적인 이사님의 의견으로는? 지금은 알 수는 없는데,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연준은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했다. 네, 왜냐하면 50bp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우리 시장의 반응이 답이거든요. 그쵸, 시장의 반응. 그럼요. 내가 이게 연준은 틀렸다, 너 안 됐어라고 하기에는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짚고 갔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유동성을 대변하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연준에 대해서 가깝게는 50bp의 인하의 최선의 선택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데이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으나 이제 또 대선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대선에 또 새롭게 이렇게 뭐 후보가 실제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는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보니 연준은 뭐 공을 또 그쪽으로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께서 또 워낙 시장을 오래 봐오셨고 이런 부분에 워낙 특화되신 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해서 궁금했었는데 정말 명쾌한 대답을 주신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통화 정책이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앞으로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보면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 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이도 높은 장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같이 다뤄드리면서 대응 전략 같이 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사님 저희 오늘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좀 눈에 띄는 섹터군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가 대표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그다음에 시장 대비해서는 약해요. 여전히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고 있고 시장 안에서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약해졌지만 뭐 다른 업종들을 더 많이 사다 보니까 반도체는 팔고 다른 업종 사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는 좀 거래소를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크 외에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오늘 뭐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방산 쪽, 그다음에 뭐 산업재 쪽도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점은 시장이 연휴 전과 연휴 후에 달라진 게 뭔가? 네, 그 핵심. 궁금해요. 네, 어떤 요소가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서 일반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은 볼 수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금리라는 변수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 뭐 신재생 중에 풍력이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금리 정책이 때 비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용이 덜 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풍력 쪽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계속 제기됐던 것만 PF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 부분도 만약에 경기와 비슷하게 뭐 연착륙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후에 프로젝트가 있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좀 다시금 주가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건자재주, 뭐 홈디포, 그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 뭐 캐터필라 이런 쪽은 이미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까지 같은 업종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이 금리 인하의 틀 안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주가는 빠져 있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쪽을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전략들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특징주에 관한 브리핑들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오늘 시장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일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괴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효녀 심청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로 전기차를 일반화시켰고 스페이스 X로 민간 우주 시대를 열었던 그가 이번에는 두 눈을 먼 사람들도 앞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 신경과학 연구를 하는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뉴럴링크는 실제로 지금 현재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시력을 찾아주는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배경 지식부터 일단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 뒤쪽에는 시각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시각 정보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사물의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피질이 바로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경 지식 쌓아봤으니까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어느 영역에 칩을 삽입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시각피질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 삼아서 이 시각피질에 칩을 삽입을 해서 이미지를 바로 여기로 전달을 하는 방식을 취한 뒤에 바로 시력을 찾아주겠거니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장치 개발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일 테지만 점차적으로는 자연적인 시각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자외선, 적외선, 레이더 파장까지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들어도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까? 꿈같이 느껴진다 라고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잠시나마 반응을 한 이유는 바로 FDA에 있었습니다. 이 FDA가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혁신적 기기로 지정을 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서 이 개발에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상시험 언제 할 거예요? 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관련 종목으로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내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유한양행 이야기인데요. 유한양행과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얀센이 그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던 연구를 종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였냐? 4세대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종료를 했지 궁금하실 텐데요. 필요성이 없어져서 떨어져서라고 합니다. 왜 떨어졌지 하실 텐데요. 이것이었습니다. 3세대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4세대까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사실 이 연구 종료로 인해서 유한양이 가져가게 될 마일스톤이 한 4천억 원가량 줄어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병용요법이 뛰어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DA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상업화 단계에 진입을 했으며 11월 초가 되게 된다면 800억 원가량을 추가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고를 배분리했는데 또 배분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1,077억 원가량의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이 에이즈는 아실 텐데요. 이 에이즈의 원인이 바로 HIV 바이러스 감염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조건 에이즈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에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원료 의약품 살짝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만두로 약을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두가 완제 의약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두 안에 밀가루도 들어가고 당면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원료 의약품입니다. 즉, 이 완제품의 주 성분이 바로 원료 의약품이다라고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2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전력 설비이고요. 이 안에서도 오늘 제일일렉트렉이 또 개별 호재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과 협업을 해서 지능형 차단기 제품을 개발을 완료했고 핵심 부품에 대해서 생산 1차 라인 완성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인데요. 국내 병원이 방사선 치료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클래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단 1초 만에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운인데요. 해운하면 전쟁 떠올리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의 임기 내에 이거 협상 잘 체결되는 거 이거 조금 힘들 수 있어 라는 보수적인 이야기 나왔다라는 것까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국내 테마 탑3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장을 잘 또 보여주는 또 브리핑이었는데요. 이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력이랑 핵융합에너지 그리고 해운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좋은 탑픽으로 나왔는데 어떤 섹터군들 조금 우리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전력 쪽 같은 경우에 볼까요? 네. 무게를 두고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게 전력 쪽은 실적에 대한 연속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 쪽 변압기 관련해서 짚고 갔던 부분이 상황에 대한 변화예요. 이 상황에 대한 변화의 핵심은 뭐였냐라고 하면 그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선별 수주와 턴키 수주를 해가는 구조임을 짚고 갔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해서 선택권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았던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그 수주를 선별해서 가지고 가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음을 짚고 갔었어요. 그게 HD 현대일렉트릭과 나머지 기업들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로 보더라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근데 주가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맞아요. 좀 급하게 추격을 하기보다 새롭게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도체 쪽이 강할 때 변압기 쪽이 같이 강했는데 지금은 반도체는 네. 올라오지 못하는데 네. 변압기 쪽이 올라오는 게 돈을 버는 AI 쪽 종목들은 다 강해요 지금. 미국의 오라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변압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고가 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지금은 반도체와 별가로 뭐 AI 쪽 관련된
계속 뭐 실적이 좋은 쪽 같은 경우는 뭐 시세에 대한 복원력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돈을 버는 AI 관련주들은 오히려 주가 탄력이 좋다. AI 반도체 관련주랑 좀 다른 흐름들인데 해외에 있는 또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또 이런 변압기 관련한 종목군들도 해외 주식에서는 계속되는 좋은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우리가 조금은 접어두고 이런 전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네, 뭐 지켜봐도 되나? 아닌가요? 예, 가격 조정 나오는 네. 거를 지켜봐야 되는 관점으로 말씀드려요. 좋아요, 좋고 실적에 대한 연속성도 있고 한데 우리 저점 대비해서 거의 신고가 정도로 상승이 나타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좋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반도체 쪽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했어요. 이건 여러 번 짚고 갔죠. 네. 삼성전자 뭐 66,000원 이하 가격 메리트가 있음을 발생을 말씀을 했다. 드렸는데 비이성적인 구간이에요. 뭐 PBR 1.05배까지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정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뭐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팔기보다 그냥 글로벌에서 테크를 통으로 좀 레거드 형태가 있는 쪽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줄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를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또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 관해서 또 그 종목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고려아연과 영풍 관련주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주로 거론이 된 게 영풍 정밀 그리고 영풍, 고려아연과 코리아 서키트까지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의 탄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올라온 속보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이 이제 영풍과 MBK를 상대로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 것 같아요. 사실 반짝하고 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네. 있잖아요. 신고가 랠리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략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쉽게 좀 처음에 시작이 된 건 공개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를 맞아요. 했고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은 주식 선물이 상장이 돼 있어요. 처음에 66만 원 공개 매수가를 제시하고 시장에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는 주식 선물 가격과 현물 고려아연 주가 괴리가 컸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보통은 그 현물보다 선물이 더 비싸죠. 또는 괴리를 늘 유지해 왔다라고 하면 그 평균 괴리만큼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기대감이 좀 낮았던 거죠. 공개 매수가 이상이기도 하고 과연 이게 뭐 계속 레이징이 이루어질까라는 점이 있었는데 연휴간에 야, 계속 올라요. 네, 지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뭐 고려아연 주식 사기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백기사에 대한 동원 부분 뭐 명확하게 어느 쪽을 이렇게 주체로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이 진행이 원래는 단기로 마무리될 건가라는 점이 화두였는데 단기로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이고요. 아마 그 해외 쪽의 입장에서 보면 재련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모펀드가 이렇게 좀 가지고 간다라는 걸 썩 좋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만약에 재련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흥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여기에 뭐 백기사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론은 그걸 이용할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여론을 볼 땐 중국 자본 같은 경우가 들어오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 자본이 만약에 들어온다는 식으로 여론이 조성되면 여기에서는 또 좀 반대편에 힘이 또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련 사업을 중국에 넘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클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게 단기가 아니라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말미에 갔을 때는 뭐 백기사를 동원해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의미 없게 이제 지분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면 게임은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고려아이언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매도하고 한동안의 역사적 주가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갔을 때 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마무리될 때는 필히 매도를 하셔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려아이언과 영풍과의 어떤 지분 전쟁은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그래도 우리가 주가에는 탄력을 계속 줄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거네요, 이사님께서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지분 경쟁이 주가에 탄력을 주고 또 주가가 계속 상한가에 도달을 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규 매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베팅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해도 괜찮을지. 네.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고 전에 66만 원 넘어서 69만 원 이 정도 대에서도 제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상황은 조금 더 격화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73만 원 이 정도 와 있을 때도 또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단가가 낮으신 분들 보유하고 가볼 수 있는 거죠. 이 끝에서는 지금보다 주가가 뭐 빠르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높겠고, 딱 뭔가 이게 마무리가 될 때 대응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공개 매수가 이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네. 이제 네. 선이겠네요, 그렇죠? 네. 좀 편하게 한번 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많은 또 정보들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지분 구조에 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최 회장 측이 우군으로 분류되는 현대차 그룹이랑 또 LG 그룹 등을 통해서 지분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 매수가 이하에 보유하신 분들에게만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고,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개 매수가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또 신규 진입을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전략들도 저희가 계속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럼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또 섹터군들을 궁금해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는 어떤 섹터군들일까요, 이사님?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아마 시장에서 오늘 뭐 주가의 시세가 좋다 보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이게 또 주가가 이렇게 떴을 때는 업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두고 종목들이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학습 효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기 제약바이오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시장이 이제는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특정 업종에서 신고가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눌려있던, 주가가 눌려있던 종목 안에서도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흐름이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신고가,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작은 종목들까지 좀 순환매라고 하죠. 특정 업종 내에서 자금이 도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업종에서도 만약에 어떤 종목이 신고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업종 내에서 자금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만 아니라 나머지 업종에서도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좀 업종을 바라보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주들 테크 이런 쪽이 쉬다 보니 시장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은 수익률 게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시세 탄력성이 있는 업종 내 종목들을 찾아서 연속적인 시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생각하셔서 좀 업종,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뭐 오늘 시세가 난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구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워낙 유동성 자금이 적다 보니까 관심 가는 섹터라든지 혹은 이제 올랐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그 랠리를 이어가는 느낌들도 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금이 고점이겠지라고 해서 놓쳐버리면 또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군 섹터군들에 관해서는 신고가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 건드려도 될지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막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볼 점은 이 종목이 뭐 신고가가 나는 이유가 뭘까? 뭐 업종이 좋아서 나는 거면 보통은 가격 조정 뭐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꼭 사고 싶은 종목은 위로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날 때보다 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주가가 쉬어가는 타이밍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뭐 수익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사님과 좀 다른 의견인데 네. 아, 그래요? 네. 오르는 또 친구들이 네네네.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 신고가가 계속해서 더 오르지 않을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네네. 우리가 좀 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네. 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달리는 말은 또 넘어지겠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뭐 어떻게 올라탈까요, 저희가? 네, 그 뭐. 취향에 맡겨둘게요. 취향에 맞게. 네, 그럼 네. 저는 기다리고 뭐 달리는 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뛰어가서 얼른 타시고 그렇게 취향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굉장히 빨리 달리는 종목을 또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관심 종목 어떤 게 될까요, 이사님? 이제 언행 불일치. 네, 언행 불일치. 대표적인 사항인데 오늘 유한양행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보통 이게 우리 생각할 게 그러면 자, 아까 얘기한 제약바이오가 신고가가 난다라는 점은 뭐 좋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 가격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뭔가?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 딱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에서 FDA 승인이 난 기준가 이 가격 이상에서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갭 상승을 했다가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원래라면 그때 FDA 승인이 나고는 12만 원 이상에서는 시작을 했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로열티 뭐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 기준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가격에서 지켜줘야 될 가격이자 그 이하로 조정이 잘 나오지 않는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나고 가격 조정이 한 뭐 12만 원대 이런 가격을 지켜주면 그때는 유한양행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접근하기에는 역시나 좀 무리가 있고, 네, 이사님 웃으시네요. 네, 이사님이 생각하셔도 그죠? 그죠. 웃으시네요. 네. 신고가 뭐 달리는 말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50% 50%잖아요.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 50%,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50%인데 이 확률을 좀 1%라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신고가가 났을 때 바로 시세가 나는 확률도 있지만 뭐 최근은 좀 이렇게 가격 조정 나왔다가 움직이는 게 더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유한양에 관한 지지 라인들 12만 원 선으로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고 접근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늦었다라고 해서 기회가 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관심주까지 받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